자, 5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냥 읽기만 할게요. 그래서 어, 지금 독서 제재를 읽어 줄 텐데 여러분의 읽기 방법하고 선생님 읽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좀 봐주고, 두 번째, 지문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틀리는 게 있으면은 그 문제를 질문을 해줘야 돼. 자, 빨리 갈게요. 추론적 읽기란 뭐니? 활용해서요, 짐작하며 읽는 거예요. 그럼 활용하는 거 뭐죠? 단서하고 배경 지식이요. 그 다음에 드러내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며 읽는 거다. 글쓴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두 표현하지 않는다. 정보만으로 추론 가능한 내용은 뭐니? 생략을 한다. 따라서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경 지식과 함께 요거 플러스 어휘 요거 등이 나타난 단서, 그러면은 배경 지식과 단서를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암소라는 점하고요, 이전에 낳은 경험이 있다. 요거 두 가지가 추론한다. 근데 이게 추론하는 건 뭐라 했어요? 지문에 나온 거 가지고 단서 가지고 추론하는 거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데, 이것은 암컷 배경 지식과 또 뭐야 담화 표지 뭐가 있어 또라는 걸 가지고서 추론한 거다. 한편 딴 이야기 하는 거죠. 의도, 목적, 주제는 명시적으로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평론의 이면에는 뭐야 송리자라 했지. 너무 중요하게 이면에는 변화시키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라 하더라도 요거 등의 차이가 나는 거는 뭐와 뭐가 다르다?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 문학 작품은 또 요거는 뭐였어요? 기사죠. 신문 기사의 이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해야 한다. 생략된 내용은 추론하기가 미시적이고, 자, 추론하기가 요것이 일부분이고요. 미시적이고 즉각적. 1, 2, 3. 글 전체로는 의도, 목적, 주제 추론하는 거는 의도, 목적, 주제 추론하는 거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추론이다.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해 보는 것도 추론적 읽기다. 적용하기는 원리와 정보를 다른 범주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기는 일반적 원리나 구체적 사례를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자연물을 인공물과 대립관계, 요거와 요거의 대립관계, 결정적 차이가 뭐야? 운동의 성격에 있다. 자연물은 지금 자연물 동그라미하고 인공물 네모할 거예요. 자연물은 자발적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인다. 반면 설명 방법 되죠. 아이고, 동그라미 친다 해놓고 네모 쳤네. 자발적이고 스스로. 인공물은 외부의 힘, 또 강제. 고대인들은 자연물이 수직적 질서를 이룬다고. 그러면 수직적 질서는 동그라미, 수많은 종류로 이어지는데 수직적 질서에 따라 위에 거일수록 고기, 위는 고기, 아래는 미천. 자연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수직적 질서가 있다. 고대 자연관을 이론적으로 대변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세요. 모든 운동을 형상인, 목적인, 진료인, 작동인 네 가지 원인을 통해 설명했다. 형상인, 목적인, 진료인, 작동인. 우리가 형상 진료는 이미 공부를 좀 했었어요. 형태적 특성이며, 목적인은 최종적 목표다. 진료인은 재료나 물질이고요. 작동인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다. 대상에 대해 이해할 때 모두 고찰해야 돼. 네 가지를.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인이라고 했다. 대상의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것은 형상이다.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것은 형상인데, 형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형상 안에 대상의 변화해 갈 방향인, 형상 안에 목적이 내재해 있다.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자연관은 17세기에 그럼 설명 방법이 무조건 뭐가 돼요? 과정이 됩니다. 왜 그래요? 시간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 뭐야? 고대. 여기는 17세기. 붕괴됐다. 목적론적 자연관은 붕괴됐어요. 안 받아들였어. 자연을 해석하면서 모든 사물의 운동, 그러면은 자연, 또 인공, 기계적 인과성에 의한 작용. 네 가지 원인 중 세 가지 원인은 무의미해서 작동인을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런 인식 변화에 따라 기계론적 자연관이 각광을 받았다. 이거에 따르면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연물, 인간으로 기계, 자연물과 기계는 인과성의 산물로 동일하다. 어떤 쪽으로?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한다. 존재들 사이에 종교, 복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수평적 질서, 아까 수직적 질서였죠. 이런 관점이 생명이란 물리 현상일 뿐 생명체 고유의 특성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거 없고요. 생명체의 죽음은 시계는 뭐야? 기계죠. 기계가 멈추는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분자 생물학은 기계론적 자연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목적론적 판단에 대해서 규명했어요. 규명. 칸트에 따르면 목적론적 판단이란 움직이는 논리이자 존재하는 목적, 논리이자 목적이에요. 기계적 인과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논리이자 목적이니까. 칸트는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가 없다면 과학적 탐구는 방향을 상실, 한계에 부딪혀 요렇게 될 거다. 그럼 뭐지? 부정적이다. 부정적. 이런 시각은
아리스토텔 입장을 계승했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요거를 계승했고, 요거는 아무 의미 없어. 네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한 게, 칸트는 분석함으로써 밝히고자 했어요. 그럼 분석한 거 뭐예요? 생명체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합니다. 생명체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기 자신, 외부의 원인, 밑줄하고 X, 자기 자신, 동그라미. 칸트는 요거를 자기 원인성이라고 했다. 이는 고대인들이 지적한 자연물의 특징을, 요거의 특징을 정식화한 개념이다. 칸트는 자기 원인성 설명하기 위해 나무의 특징 제시했다. 분석한다 했죠. 뭐를 분석했어? 또 설명하고 있네. 생명체의 구조와 특징. 그럼 생명체 중에 뭐? 나무를 지금 설명합니다. 나무의 특성. 나무는 씨앗에서 나온 나무의 원인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씨앗을 낳는 나무는 나무의 원인이다. 나무는 협력하여 회복하거나 기능을 대신한다. 한 부분이 하면은 다른 부분이 협력, 회복, 대신합니다. 나무는 자신을 원인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잎이 없으면 뿌리가 생존할 수 없다. 왜요? 자기 자신에서 오니까. 자기 자신에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나무는 상호 의존하고 보존, 유지한다. 상호 의존, 보존, 유지한다. 이게 나무의 뭐예요? 특징이에요. 인공물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인공물은 이런 거 없다. 칸트는 자신이 원인인 동시에 원인의 결과가 되는 역설적 존재 방식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자, 이게 뭐야? 원인인 동시에 원인의 결과가 되는 존재 방식이 성립하려면 뭐다? 첫째, 둘째. 첫째는 부분들이 전체에 의해서만. 그럼 아까 부분들 뭐 있어요? 잎, 뿌리, 요거가 일부겠지. 부분들이겠지. 그러면은 요게 전체가 뭐예요? 나무지. 또 설명하고 있네. 부분들이 전체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닌다. 부분들이 요거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 부분들이 상호 의존성에서 요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 그 다음에 결합을 해야 돼. 뭐를 이루도록? 통일성을 이루도록 결합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전체의 계획이 나무의 계획이 내부에 이미 주어졌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기계와 유기체를 구분했다. 얘하고 얘는 달라. 칸트는 하나의 전체를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유기체다. 유기체가 뭐라 했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체는 가장 이상적인 유기체인 자기 목적체. 생명체는 자연 목적체라고 하였다. 생명체 기계와 달리 선험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방향적이고 가역적이다. 서로 바꿀 수 있다. 바꾼다. 가역, 바꿀 역자예요. 칸트는
요런 논쟁의 이가가요. 자신은 이걸 펼쳤는데 이거를 칸트의 유기체론 이론이다. 생물학적 논쟁에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 사람의 귀는 청각기관이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는데 분석이죠. 하나의 대상을 쪼개는 것. 외이는 때려서 진동합니다. 그럼 뭐를? 고막을 때려. 진동을 통해 정보가 중이를 거쳐 뇌로 전달이 된다. 외이, 중이, 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럼 뭐예요? 음파가 고막을 때립니다. 음파가 고막을 때리고요. 이거를 모아주는 게 뭐예요? 귓, 밭, 키가 모은 음파가 이렇게 된다. 옆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동은 중2의 귓속뼈를 고막의 진동은 중2의 귓속뼈를 진동시킨다. 귓속뼈를 진동시킨다. 귓속뼈는 3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졌다. 귓속뼈는 뭐예요? 추골, 침골, 등골, 추골, 침골, 등골 이렇게 작은 뼈로 됐다. 접촉하고 있지만 고정은 안 됐어요. 요것들은 접촉은 하고 있지만 고정은 안 된다. 하나가 다음 뼈를 진동시키는 구조다. 이 구조는 뭐지? 진폭을 조정하는 거야. 이런 구조는 진폭을 조정하는 거야. 하나가 다음 뼈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켜요. 이렇게 가지고 진동을 시키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진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진폭의 크기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데 어떤 소리가 하안에 미치지 못하면 너무 약해 인식되지 않아요. 한계치를 초과하면 손상될 수 있어요. 자, 한계치 하안에 못 미치면 인식, 듣지 못하는 거지. 상한을 초과하면 뭐야? 청각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하안에 미치지 못하는 진동이 전달되면 이완되어 증가시키고 초과한 진동이 전달되면 수축되어 감소시킨다. 두 가지인데 한계치 하한 그 다음에 한계치 상한 찡찡 하면은 뭐예요? 이완되고 증가시켜요. 이완하고 증가시켜요. 요거는 수축하고 감소시켜요. 증가 감소는 진폭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등골근이 요거는 등골근 한편 딴 얘기 하는 겁니다. 고막과 귓속뼈의 조합은 무엇과 무엇? 고막과 귓속뼈의 조합은 넓은 표면적의 고막으로부터 이거 겉넓이입니다. 표면적이라는 거는 겉표자 면적은 뭐야? 넓이지. 그러면은 고막이 뭐야? 넓어요. 그 다음에 좁은 표면적인 난원창으로 난원창 축을 요거 그 다음에 난원창으로
힘이 집중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요거 이거 조합의 의미는 뭐 하는 겁니다? 힘이 집중할 수 있게 해요. 힘이 집중하게 하는데 얘는 넓고요. 얘는 좁아요. 그래서 어디에 난원창으로 힘이 집중하게 난원창으로 힘이 집중되는 역할도 한다. 뭐지? 조합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합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2에서는 지금 왜 2였죠? 와우각이 청각을 담당한다. 와우각이 청각을 담당합니다. 난원창에 전달된 진동은 와우각으로, 난원창이라는 거는 여기로 뭐한다? 전달된다. 이동 경로를 보이기 위해서 와우각을 푼 형태로 나타난다. 얘를 풀었어요. 얘를 풀었어. 와우각은 전정계단, 와우관, 고실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정계단, 그 다음에 와우관, 그 다음에 고실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거가 요 세 개가 와우각이에요. 림프로 가득 차 있어요. 빼고 읽으면 와우각은 림프로 가득 차 있어요. 와우각은 림프로 가득 차 있다. 전정계단, 고실계단, 전정계단, 고실계단 둘 다 계단이네. 액체는 외림프로, 얘네들은 외림프, 여기 있는데 요것들은 외림프, 와우가는 내림프 구분된다. 난원창의 진동은 압력 진동을 외림프에 압력 진동을 일으킵니다. 압력 진동을 일으키는데 어디에? 요거에. 압력 진동이 기저막과 덮개막을 진동시키고 외림프 얘가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어디로? 외림프로 전달이 된다. 고실계단에 외림프로 좀 지저분하게 됐네. 요것이 요거로 전달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기저막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해요. 기저막의 위치에 요 전달 과정에서 위치 차이가 발생한다. 진동수는 횟수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진동수가 작으면 뭐예요? 멀리 나가서 기저막을 최대로 진동시키고, 그러면은 여기 또 정리합시다. 진동수가 작으면은 멀리 나가고 멀리 떨어진 기저막을 진동 최대로 진동시키고, 진동수가 크면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가까운 위치의 기저막을 최대로 했다. 가까운 기저막을 어느 위치의 기저막의 최대의 진동안에 따라 높낮이가 인식되는데 진동수가 크면 그러면은 요거 가까운 진동 이렇게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고음이고요. 작으면은요
저음이다. 그러면 요거 뭐야? 멀리 있는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면 저음이고 가까운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되면 고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편 이제 또 딴 이야기. 기저막 위에 코르디 기관이 있는데 청각수 용체예요. 코르디 여기에는 안 남아 있네요. 자, 기저막 위에 요게 있고 요거는 복잡한 세포 구조. 그러면은 뭐야? 기저막에 털세포, 신경세포 붙여 있고 덮개막이 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기저막 위에 뭐가? 코르티 기관이 있고요. 코르티 기관이 있고 기저막에 털세포 부동 신경세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덮개막이 위치한 구조다. 모습이다. 기저막이 전달하면은 기저막이 진동하면은 밀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밀리면 구부러진다. 밀림이 커져 구부러짐이 커지면 전달 물질량이 많아지고 이에 자극을 받아 신경세포에 생성되는 자, 요거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지. 기저막이 진동하면은 밀림 현상인데 기저막이 밀리면 부동 털세포 부동 섬유가 구부러진다. 밀림이 커지면은 뭐예요? 구부러짐이 커지고 전달 물질량이 많아지고 커지고 전달 물질량이 많아지고 신경세포 여기 활동 전이의 빈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활동 전이 빈도가 높아진다. 활동 전이의 빈도는 세기에 대한 정보인데 빈도가 높아질수록 세기가 강하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은 소리의 세기가 강하게 인식이 된다.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는 소리의 세기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하는 거니? 소리의 세기를 뭐 하는 기관? 인식하는 기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화량이라고 한다.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이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자, 통화량은 현금 직접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구하면은 지불하는 예금.
요금을 예금이랑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 찾아낼 수 있는 예금,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어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지급준비제도다. 자,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요, 지급준비제도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급준비제도. 통화정책입니다. 무슨 정책? 통화정책. 이는 누가? 중앙은행이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시중은행의 예금액 중 이 일정 이에 해당되는 거 뭐야?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해서 하도록 규제하는 거다. 중앙은행이 일정 비율을 뭐에? 전체 예금액에 곱하기 어떤 비율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중앙은행에다가 내라, 이런 겁니다. 법정 지급준비율이 100%인 요 지급준비 제도는 뭐라고요? 완전 지급준비. 그러면 그 준비율이 몇 프로? 100%. 그 다음에 100% 미만, 이거는 뭐야? 부분 지급. 이거는 100% 미만. 완전 지급 준비대에서 현금 시중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이 예금되었다면 모두 얼마? 1000만 원을 예치해야 되므로 통화량 변화가 없다. 이거는 이제 개념상으로 있죠. 그럼 장사 못하지, 은행이. 안 그래요? 읽으면서 느껴야 돼. 그러면은 통화량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만을 남기고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분 지급 제도에서는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가령 20%인 경우 요 비율이 얼마? 요 비율이 20%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예치하고 800만 원은 대출할 수 있어요.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예금 1000만 원과 대출금 이게 돈 플러스 된다. 그러면은 1800만 원이면으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제2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통화량은 또 그만큼 증가합니다. 왜요? 800만 원이 제2은행 거에 예금이 됐어요. 그럼 또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급준비금은 28에 16이겠죠. 16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또 대출하지. 그러면 얼마야? 640만 원을 대출하면은 그만큼 얼마? 640만 원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1800 더하기 또 이거에 88, 64, 640만 원만큼 통화량이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출될 때마다 다시 대출될 때마다 통화량이 창출이 됩니다. 이때 본원 통화 한 단위가 몇 배에 해당되는 통화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뭐야? 통화 승수로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지급 준비율의 역수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역수로 계산한다니까 지급 준비율이 0.2면은 역수는 0.2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20% 해놓고 여기는 0.1로 썼으니까
그럼 5배나 되는 통화승수를 창출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0.3이라면 뭐야? 0.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한편 이제 딴 이야기. 은행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고 증권을 매입하기도 한다. 지금 빼고 읽었어요. 은행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고 주식과 채권 등을 증권을 매입하기도 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빼고 읽었어. 표는 자산 구성을 할 수 있는 가상의 대차 대조표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좌변의 합과 우변의 합은 항상 뭐예요? 같아야 돼. 요거와 요거는 항상 같아야 된다. 자산의 총액을 요거 A를 B로 나눈 거 그럼 어떻게 돼? 레버리지 비율은 이건 선생님이 방학 때 많이 했죠. 자산의 총액을 뭐로 나눴어요? 자기 자본금. 요게 레버리지 비율. 요게 높으면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요거 증가하겠지. 감소할 때 변동 비율이 커진다. 요 비율이 높으면은 어때요?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자기 자본금의 변동 비율이 커진다 이겁니다. 요거는 반비례 관계죠. 이거는 비례 관계고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줬습니다. 자산 총액이 2천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다? 2천만 이거 자기 자본 2천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본이 100이면은 찍찍해서 레버리지 비율이 20이에요. 비율입니다. 이는 1만원당 자본금 자본금이 1만원당 요거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 20만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다. 그런데 유가증권 가격 하락으로 자산의 총 가치가 5% 하락 감소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거에 몇 프로? 5%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95%가 0.95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1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때 우변도 줄어야 돼요. 그러면은 좌변이 이렇게 요게 1900만 원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럼 우변도 같아야 된다며 1900으로 줄어야 되죠. 예금과 차입금은 얘와 얘는 뭐야? 부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금이 얼마만큼 감소하여 그럼 1900이니까 이게 100이었으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고 얘를 줄여야 되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100이 돼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0이 된다. 여기서 더 감소하면은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죠. 자, 자산은 뭐라고?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5% 감소했을 때 자본이 뭐가 됐어요? 0원이 됐는데 더 감소해요. 5%보다 더 감소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진다는 거지. 부채가 더 커지게 되므로 돈을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지경. 이게 부채인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5% 이상이 되면은 돈을 요구불이라 했잖아.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 없다. 지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금자에게 지급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야? 자기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요거를 돈을 지불 못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야?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금의 최소 규모, 자기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자본금이 너무 부족해서 0원을 넘어서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주게 되잖아요. 예금하고 차입금을 못 주게 되잖아요. 돈을 예금주, 이거는 예금이죠. 채권자, 이건 뭐예요? 차입금이죠. 예금주와 채권자에게 차입금, 에 돈을 못 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했다고? 자기 자본금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